명문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갔고 남은 가족들은 속수무책이었지요. 진실을 아는 이는 모두가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여종이었습니다. 아무도 여종의 말을 믿지 않는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여종의 말을 믿어주었지요. 과연 이 여종은 무너지는 가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복을 보내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영조 임금께서 조선을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남산 기슭에 이름 높은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형조판서를 지낸 파평 윤씨 가문이었지요. 대대로 청백리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그 집안의 복이라 불리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18살 된 처자였지요. 보기는 어릴 적 굶주린 채 길에서 쓰러져 있던 것을 마님이 거두어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말이 유난히 느리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지요.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바보야. 보기가 바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뜬금없는 대답을 하기 일쑤였지요. 부엌에서 심부름을 시키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기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보기는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5살 때 본 꽃잎의 개수, 10살 때 스쳐 지나간 행인의 옷 색깔, 어제 마님이 읊조린 시의 한 구절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문제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수천 개의 기억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그래서 보기는 대답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기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판서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참판과 민대감이었지요. 민대감은 왕실의 외척으로 조정해서 큰 권세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윤 판서는 두 사람을 사랑채로 맞아들여 술상을 차리게 했지요.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윤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뒷간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것이었지요. 마침 보기는 사랑채 뒷뜰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준비는 다 되었느냐? 민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참판이 낮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십시오. 한 달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가 자네 것이 되면 나도 편해지는 것이니. 그 대화는 보기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날짜, 시각, 목소리의 높낮이까지도. 보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자리가 정참판의 것이 된다는 걸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는 찜찜한 마음을 아는 채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한 달 뒤 윤 판서 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판서가 영모에 연루되었다. 누군가 임금께 고발장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판서는 영모 혐의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르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님은 기절하여 쓰러졌고 하인들은 우왕좌왕했지요. 윤 판서는 억울하다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은 판서의 팔을 비틀어 끌고 갔습니다. 윤 판서의 외아들 세주는 아버지의 뒤를 쫓으려다 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22살의 청년은 피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보기는 그 광경을 마당 한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요. 한 달 전 정참판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자네 것이 되면 나도 편해지는 것이니. 보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말이 이런 뜻이었던 걸까요? 보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었지요. 정참판의 목소리, 말투, 대화 내용. 분명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기는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들은 것을 고했지요. 마님은 보기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정참판은 서방님의 오랜 벗이시다. 썩 물러가거라. 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보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내가 방금 한 말이 사실이냐? 세준이었습니다. 세준은 보기를 사랑채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세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마님께 고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라고 했지요. 보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사랑채 뒤뜰에서 들은 대화를 또박또박 읊었지요. 세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보기가 말한 날짜는 정확히 아버지가 정참판, 민대감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함께 왔던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날 아버지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 무슨 말을 들었느냐? 보기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대감께서 준비는 다 되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정참판께서 걱정 마십시오. 한 달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대감께서 그래야지. 그 자리가 자네 것이 되면 나도 편해지는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세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형조판서 자리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기 전까지 앉아있던 그 자리였지요. 세준은 보기의 기억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기가 말한 것들이 전부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정참판과 민대감이 입고 왔던 옷의 색깔, 함께 마신 술의 종류, 심지어 그날 밤 달의 모양까지. 세준이 다른 하인들에게 확인해 보니 모두 정확했습니다. 세준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느냐? 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머릿속이 늘 복잡하다고 했지요. 세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기가 말이 느린 이유를,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를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기에 버거웠던 것이지요. 세준과 보기는 함께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의 기억 속에는 정참판에 관한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지난 1년간 윤판 서댁을 드나들며 나눈 대화, 표정, 몸짓까지. 보기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세준은 밤마다 보기를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참판은 석 달 전부터 유난히 자주 윤판 서댁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일정을 물었고 어떤 관원들과 만나는지 캐물었지요. 세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벗이라 믿었던 자가 뒤통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보기가 보름 전의 기억을 꺼냈지요. 정참판이 낯선 사내와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내는 머리에 갓을 쓰지 않았고 손에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보기는 그 문서의 첫 장을 스쳐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글자의 뜻은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모양만큼은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가 본 글자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보기는 세준에게 붓과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움직였지요.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듯 본 모양 그대로 옮겨 그렸습니다. 세준이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윤 판서가 역모를 꾀하여 그것은 아버지를 고발한 문서의 첫 줄이었습니다. 정참판이 미리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지요. 세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참판이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밤을 함께 보내며 세준은 보기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보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기와 대화를 나눌수록 그 생각이 바뀌었지요. 보기는 말이 느렸지만 한 번 입을 열면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준이 불쑥 물었습니다. 보기야, 너는 왜 이 일을 돕는 것이냐? 내가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보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5살 때 굶주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었지요. 보기가 기억을 더듬으며 눈을 지그시 감자 긴 속 눈썹이 볼 위에 그림자를 되리웠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소녀를 발견해 데려오셨지요. 그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세준은 보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마주치던 얼굴이었건만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의 눈동자는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세상 모든 것을 담아두었지요. 세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보기가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와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세준의 시선을 느낀 보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세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지요. 보기의 가슴도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정참판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윤 판서댁 도령이 밤마다 여종을 불러 무언가를 캐묻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정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혹시 꼬리가 잡힌 것은 아닌가? 불안이 엄습했지요. 정참판은 부하를 불러 명했습니다. 윤 판서댁 여종을 감시하고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처리해. 며칠 뒤 보기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사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보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들어섰을 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보기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보기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지요. 칼날이 보기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기가 비명을 지르자 골목 끝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내가 움찔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보기는 있는 힘을 다해 사람들 쪽으로 내달렸지요. 사내가 뒤쫓아왔지만 골목 끝에서 사람들과 마주치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보기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자 사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지요. 보기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팔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보기가 지금 이 일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보기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세준이 문을 열자마자 보기는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세준이 놀라 보기를 부축했습니다. 보기의 소매는 찢어져 있었고 팔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보기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라고요. 세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정참판이 꼬리가 밟힌 것을 알고 보기를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세준은 보기의 상처를 직접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도련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참판은 보기와 세준이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터였지요. 다음 날 정참판이 윤 판서댁을 찾아왔습니다. 마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지요. 마님은 남편이 잡혀간 뒤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참판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판서 어른의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랜 벗으로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참판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정참판이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도령이 밤마다 여종을 불러 수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자칫 집안에 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고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도 잡혀간 마당에 아들마저 추문에 휘말린다면 가문은 끝장이었지요. 정참판이 떠난 뒤 마님은 보기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요. 보기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지요. 마님,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마님이 치맛자락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애원했지요. 마님, 소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릴 적 마님께서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소녀는 진작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굳힌 듯 차갑게 돌아섰지요. 남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아들까지 주문에 휩싸이면 이 가문은 끝이다.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보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치맛자락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었지요.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갈 곳이 없었던 보기는 근처 허름한 주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기억들이 맴돌았습니다. 정참판의 목소리, 표정, 그가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다음 날 보기는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한양 이곳저곳을 헤매다 해가 질 무렵 큰 기와집들이 늘어선 골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저택의 담장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정참판과 민대감이었습니다. 보기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굳었지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였습니다. 보기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때 담장 너머 후원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민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인들은 확실히 입을 맞추었겠지. 정참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윤 판서가 영모를 꾀했다고 증언할 자를 셋이나 매수해 두었습니다. 은자 300냥씩 쥐어주었으니 절대 말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민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형이 끝나면 윤 판서의 재산은 관에 몰수된다. 그중 절반은 내 몫으로 돌리마. 정참판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형조판서 자리의 재산까지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민대감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 판서만 사라지고 자네가 그 자리에 앉으면 형조는 내 소나귀에 들어온다. 조정에서 나에게 대적할 자가 없어지는 것이지. 정참판의 눈도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형조판서 자리와 윤 판서의 재산, 그것이 정참판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보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들킬까 두려웠지요. 대화가 끝나자마자 보기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증인을 매수했다는 말, 은자 300냥이라는 말, 증인들의 이름까지. 보기는 이것을 세준 도령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보기가 거리를 떠도는 동안 윤 판서 댁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정참판이 손을 써서 세준을 가택연금시킨 것이었지요. 영모범의 아들이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세준은 사랑채에 갇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보기가 걱정되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판서의 처형일이 닷새 후로 정해진 것이었지요. 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까무러쳤습니다. 세준은 이를 악물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정참판이 윤 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참판을 맞았지요. 혹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오랜 버신이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정참판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만 이미 임금께서 직접 제가 하신 일이라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민대감께도 부탁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참판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지요. 저도 오랜 벗을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디 마음을 굳게 드시고 남은 가족이라도 건사하십시오. 정참판이 떠난 뒤 마님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방법이 없다고 울부짖었지요. 세준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정참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자가 아버지를 모함한 원흉이라고 말했지요. 마님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정참판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려 애쓰신 분이시다. 방금도 민대감께 부탁까지 해보셨다고 하셨어. 세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보기가 들은 대화가 있다고 정참판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린다고요. 마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바보 여종의 헛소리를 믿는 게냐. 그 아이 때문에 이 집안의 추문까지 날 뻔했거늘. 다시는 그런 말 입에 담지 마라. 세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참판의 속셈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지요. 처형 전날 밤이었습니다. 세주는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목숨을 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준이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담장을 넘어 들어온 보기였습니다. 보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세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냐? 보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정참판이 민대감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기는 그날 담장 밑에서 들은 이야기를 또박또박 읊기 시작했습니다. 민대감이 증인은 확실히 입을 맞추었겠지 하고 물었습니다. 정참판이 윤 판서가 영모를 꾀했다고 증언할 자를 셋이나 매수해 두었습니다. 은자 300냥씩 쥐어주었으니 절대 말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인을 매수했다는 증거였지요. 증인 이름도 말했느냐?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도청 나졸 김돌이, 윤 판서댁에 출입하던 생선 행상 박서방, 그리고 남대문 박주막 주인 최오복. 이 셋이라고 했습니다. 세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자들을 잡아 신문하면 진실이 드러날 터였지요. 보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대감이 처형이 끝나면 윤 판서의 재산은 관에 몰수된다. 그중 절반은 내 몫으로 돌리마. 하자 정참판이 형조 판서 자리의 재산까지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준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민대감의 이름이 나온 것이었지요. 왕실의 외척이 영모 조작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영모였습니다. 세준이 보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기야, 내 기억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모든 것을 기록해보자.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기억을 기록했지요. 똥이 틀 무렵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보기의 머릿속에 저장된 모든 것이 종이 위에 쏟아져 나왔지요. 정참판과 민대감의 대화 내용은 수십 장의 종이가 되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세준은 기록을 읽어 내려가며 탄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청에 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대감은 조정에 실권을 쥔 자였지요. 관아의 관원 중에 민대감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지요.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준은 가택연금 중이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요. 누군가 대신 상소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보기가 자신이 가겠다고 조용히 나섰습니다. 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기가 나서기에 위험하고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보기가 세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도령님, 저는 평생 바보라 불리며 살았습니다. 한 번쯤은
제 기억이 쓸모 있는 일에 쓰이길 바랐습니다. 세주는 말없이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기는 상소문을 품에 품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천안종의 신분으로 대궐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보기는 신문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니 임금께 아뢰겠다며 북을 쳤지요. 금군이 달려왔습니다. 보기를 끌어내려 했지요. 그러나 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조 판서를 모함한 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왕실의 외척이 역모를 꾸몄다고 외쳤지요. 금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왕실의 외척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것이었지요. 이 일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소문은 임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영조 임금은 상소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지요. 그러나 여종의 말만으로 왕실 외척을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이 보기를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대화가 사실이냐? 보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한 번 보고 들은 것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시험해 보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옆에 있던 승지가 코웃음을 쳤지요. 미천한 것이 감히 허풍을 치는구나. 보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소녀가 이 대전에 들어올 때 좌측 기둥 앞에 금군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맨 왼쪽 금군은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고, 가운데 금군의 칼집에 매단 술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승지가 뒤를 돌아보았지요. 보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하 옆에 계신 승지 어른께서는 소녀가 들어올 때 오른손으로 수염을 2번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상소문을 읽으실 때 종이를 펼치신 뒤 숨을 4번 쉬시고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때 승지 어른께서 살짝 고개를 숙이셨고요. 대전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지요. 신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것을 전부 기억한단 말이냐? 예, 전하. 5살 때 본 것도, 10살 때 스쳐 지나간 것도 모두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이한 재주로다. 그렇다면 내가 말한 증인들의 이름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 그날 밤 금부도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포도청 나졸 김돌이, 생선 행상 박서방, 주막 주인 최오복. 셋 모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지요. 처음에는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곤장이 떨어지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정참판에게 은자 300냥을 받은 것, 윤 판서가 역모를 꾀하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한 것,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정참판과 민대감을 당장 잡아들여라. 금부도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참판의 저택이 포위되었고 민대감의 저택도 포위되었지요. 민대감은 끌려가면서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고 정참판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판서댁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거치기 시작했지요. 사흘 뒤 윤 판서가 석방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판서가 걸어 나오자 마님과 세준이 달려가 끌어안았지요. 가족은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참판과 민대감의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윤 판서를 모함하여 관직과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 거짓 문서를 꾸며 영모로 몰아간 것. 두 사람은 역적으로 몰려 차명에 처해졌지요. 윤 판서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영조 임금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윤 판서를 직접 불러 위로했지요. 그대가 역적들의 모함으로 고초를 겪었구나. 과인이 미처 살피지 못한 탓이니 부디 용서하라. 윤 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임금은 윤 판서를 관직에 복직시키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상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여종보기를 윤 판서가 불렀습니다. 내 덕에 목숨을 건졌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보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마님께 받은 은혜를 갚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윤 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며 보기의 공을 임금께 아뢰었지요. 영조 임금은 미천한 종의 몸으로 윤 판서를 구한 보기를 기특히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양민 신분을 내리고 집과 전답까지 하사했지요. 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평생 바보라 불리며 천대받던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며칠 뒤 윤 판서 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주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보기가 하사받은 집으로 떠난 뒤 세주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밤이면 더했습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으면 자꾸만 보기 생각이 났지요. 함께 밤을 새우며 기억을 기록하던 시간, 등불 아래 조용히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던 모습, 처음으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맑은 눈동자까지. 세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내 생각이 나는 것이냐. 하지만 세준도 이것이 무슨 감정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지요. 세주는 결의에 찬 얼굴로 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 판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세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보기를 제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마님은 종이었던 아이를 며느리로 삼겠다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 판서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는 천한 종이 아니라고 우리 가문을 구한 은인이라고 했지요. 다음 날 세주는 보기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보기가 세준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황급히 손을 치마에 닦으며 다가왔지요. 도련님, 어찌 여기까지? 오랜만에 세준을 본 보기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그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기야,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세준의 말에 보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꿈만 같았지요. 심장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홀례는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날, 보기는 세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보기는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렸고 시어머니의 시중을 정성껏 들었지요. 처음에 보기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마님도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쫓아냈건만 넌 이 집안을 구했구나. 마님이 보기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릴 적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보기를 친딸처럼 아꼈지요.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보기를 기억 천재라 불렀습니다. 한 번 보고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여인. 훗날 보기는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평생 바보라 불리며 살았습니다. 기억이 너무 많아 말이 느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멍청하다 여겼지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의 기억은 비로소 쓸모가 있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늙은이가 산을 옮긴다는 뜻이지요. 세상이 비웃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언젠가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단점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히려 당신만의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언젠가는 나타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